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80% 지급이냐, 당정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안의 전체 규모도 현재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사실 추경과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예,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아직은 이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추경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협상이 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하든 이제 굉장히 사실 논란거리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네. 이분들에게 지급할 걸 먼저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상임위원장 자리는 따로 이렇게 좀 협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추경안과 상임위원장의 문제는 분리를 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제가 듣기로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은 우리가 33조 원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이야기되고 있는 게 제가 국회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더 이상 돈은 늘리지 않고 다만 네, 순정은 하지 않고. 순정 없이 33조 원 안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경기 부양 예산은 줄이는 것. 다시 말하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상공인 지원이 약 4조 원, 3조 얼마밖에 안 됐고 경기 진작이 약 12조 원 되는데 경기 진작용은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힌다고 듣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선 오늘 8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할 것 같고 이제 법제사법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절충안을 내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니까 이걸 좀 나누자. 예. 자꾸 심사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 법사위의 권한이라 알고 있는 이것을 떼내서 이것은 의장 산하의 특별 기구를 넣어서 여기서 하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법안 심사만 법사위에 맡기는 걸로 힘을 나누고 법사위는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여야가 나눠 가는 걸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반기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가져가는 이런 이제 절충을 내놨다 그러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야 각 당에서 반대가 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 싶고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초면은 가닥이 잡힐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예,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여야 네. 원내대표 회동 관련해서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17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다시금 또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탄핵 당시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 부분에도 논란인데 본인은 그 당시 반대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계속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195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2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명이 누구냐 그러는데 한 분은 이제 표결 직후에 자민련에 계셨던 분이 본인이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의 얘기의 시작은 사실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의 적자 논쟁이거든요. 누가 민주당의 적자냐. 정체성에 대한 어떤 논쟁의 시작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뿌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DJ 또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 탄핵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어떤 이 행보를 취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찬성 쪽에 기우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탄핵 표결 하루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쓴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본다면 찬성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예. 그 부분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논쟁이거든요. 네.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뭐 4년 전 탄핵 관련을 해서 탄핵의 강을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있었잖아요. 네. 17년 전의 탄핵이 지금 또 소환되는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낙연 후보를 직격하더라고요. 예. 예. 이낙연 후보 탄핵에 찬성했을 거야. 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낙연 후보는 지금 뭐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기는 반대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고 이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지금 그거 다 기록도 없는 거고 네. 양심과 진실과 사실만 남는 건데 후보 간에 직접 난타전을 벌이는 거 보고 저는 이게 좀 놀랍다는 생각을 들었고 이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통 논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낙연 후보가 자꾸 민주당에 내가 적통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적통은 나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무슨 적통이야. 탄핵 때 찬성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정치 논리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의 언론 플레이 내는 게 굉장히 정교하고 좀 영리하다 그럴까 영악하다고 보는 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 이 논쟁이 붙으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제시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까지 준비해놨던 거예요. 예. 그 사진이라는 게 17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의원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모습이라든지 예. 이런 걸 공개할 거에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볼 때는 아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는데 우리 이낙연 후보가 의원이 당시 저 정도였단 말이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만드는 구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이런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리하다 그럴까 좀 나쁘게 네. 표현하면 영악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이런 논란 자체가 당내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 세력을 위한 그런 공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친문의 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경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결선 투표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경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어떤 찬성이 사실이라고 드러난다면 친문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네. 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네거티브를 자제해달라는 경고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런 좀 공방전은 앞으로 지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잦아들 수 있겠습니까? 당 지도부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후보 측에 자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아시는 대로 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2위 싸움을 벌여야 되잖아요. 예. 다시 2위로 돼 있다는 강하게 2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낙연 후보를 견제해야 되니까 다른 측에서 심지어는 정책인 후보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한테 손을 안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인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볼 때도 이낙연 후보 의원 당시에 탄핵 반대표 던진 것 같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도 안 해주시고 또 김두관 의원은 아예 추미애 이낙연 둘 다 양자 모두 탄핵의 주역이다라고 뭐 직격을 한다든지 이게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만인 대 만일의 투쟁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쉽게 이 문제가 뭐 당 지도부의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에 처해지면서 갈 곳 없는 친문 표심, 누가 잡을 것이냐, 흔들리는 당심, 당 중심의 마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 논란이 사실상 이제 지금 다른 어떤 논란, 기존에 있었던 그 뭐 개인의 어떤 이 뭐 그런 논란들을 잠재우고 있는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이슈를 뭐 스스로가 이렇게 내려놓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경선 끝까지 이 이슈가 굉장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반대를 한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일파만파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이거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죠. 이건 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 본인이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면 완전히 충돌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 것이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공방이 좀 가열되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중진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하는가 하면 지지율이 위험하다라는 발언이 야권 주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런 좀 친윤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집단 반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진석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아시는 대로 지난 6월 29일 날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할 때 왼쪽 오른쪽 있던 분들 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올 생각을 해야지. 예. 왜 자꾸 인기 떨어지는 발언을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중진들이 우선은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빨리 당에 들어오시라. 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귀하가 겪고 있는, 윤 후보가 겪고 있는 고초나 여권의 공격을 우리도 방어도 해주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도 훨씬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윤 총장을 먼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저는 중진들이 할 역할이라고 좀 보여져서 대표한테 당신이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은 타겟을 좀 우선 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저런 공격의 필미를 줄 만한 말은 좀 어투나 우리 한국말이 어다라고 아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좀 뭐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든지 이런 표현은 굳이 밖에서 이렇게 좀 꼭 들어오면 더 좋을 야권에 더 좋을 후보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표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을 연기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공당이냐, 그건 사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입당을 안 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출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압박, 빨리 입당하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참여하지 않는 예컨대 경선이라는 것도 흥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모델이 달라요. 예컨대 어떤 모델이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처음에 재보선에서 당선될 때 모델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제3지대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범여권 후보로서 아마 대선에 나가고 싶은 그런 박원순 모델을 지금 이제 상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범여권 후보로 해서 나가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후보도 못 내는 당이 되는 것이고 이겨가지고 오면 그 당은 사실 윤석열 정당이 되는 거지 그 아무도 아니거든요. 거기다 진다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힘당은 사실상 후보도 못 내고 야권은 후보도 지고 이거는 뭐 완전히 질이 멸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평론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대표의 입장과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미는 그 의원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간표대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당 문제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야권에서의 빅텐트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우선 이 국면 자체가 상당히 야권 전체로 봐서는 위험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넓게 본다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년에 정권 교체에 희망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상당수가
정권 재창출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 격차가 좁혀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컴페인 효과랄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힘당이 좀 야당이 더 떨어지는 이런 형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는 이런 국면 속에서 만일에 야권이 저렇게 분열될 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건데 예. 첫째는 국민의 당과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 책임을 먼저 따지기가 뭐 합니다만 저건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당명을 바꾸라 국힘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던 거는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적어도 안철수 후보와 대표와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느끼는 그룹도 저 과다한 요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형국이 돼서 합당에 좀 주춤하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안철수 두 대표의 정치적 단판으로 결정될 상황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제가 관찰하기에는 윤석열 총장도 후보도 적어도 8말 9초에는 저는 입당할 걸로 보여져요. 그 근거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캠프를 이른바 캠프를 저렇게 단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당의 도움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놓고 최대한 끌면서 중도의 영역을 같이 가져오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8말 9초를 넘어서도 만일 정말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런 모든 부담감 때문에 입당을 안 하게 된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크게 실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총장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그야말로 연일 이 국민의힘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변인단 간담회, 의원실 방문, 그야말로 당 지지 기반을 상당히 넓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당 의원으로서의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드밴티지라 그러죠. 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제 살리고 지금 윤 전 총장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어떤 이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예.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지지는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당원이라는 자격을 10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죠. 전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방문할 때까지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났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모델을 본인이 차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에 먼저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 인사까지 다 꺾고 본선에서 이기겠다. 그게 이제 오세훈 모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 방법론을 이제 국민들에게 과시한 거다. 또 하나 그때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소야대잖아요. 서울시도. 본인은 이 여소야대를 뚫고 권력을 쟁취해보겠다는 그런 권력 의지까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예. 오세훈 시장을 만난 거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을 보여준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행보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변인단 만나고 뭐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호남을 갔지만 예. 이게 월주스님 금산사 이제 조문 간 것이지 지역 행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시작은 잘했는데 얼마나만큼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지금 최재형 전 원장이 담보하느냐 보여주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인물 이야기인데요. 대선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한쪽은 묻지마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야 하고 예. 한쪽은 비슷하게 또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도로 갔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20년 넘은 우리 사회의 이 묵은 과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그걸 풀지 못한 게 지금의 정치권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구도를 깨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골탈퇴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예.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보다
정치 세력의 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서 어떤 뜻이냐 뭐 좀 의문을 낳기도 했는데 사실상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만 뭐 정치권이 환골탈퇴한다면 어느 쪽이든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권 출마 가능성도 문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 저분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속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게 정치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 정권만 바뀌면 뭐야.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 현장에서의 지금 예스냐 오냐, 예스냐 노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민에서는 많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권 교체냐 아니냐 네. 이걸 묻고 있는데 비켜가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정치 세력 교체가 더 중요해요. 말은 맞는데 이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좀. 아니, 부총리 어떻게 하시는 예.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 야당을 선택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가신다는 겁니까? 민주당 아니면 대선 경선 열차 출발하는데 어느 집에 타실 건가요? 아니면 야당으로 오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저런 식의 원칙적으로 옳지만 정치적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는 어느 쪽으로든부터 지지 못 받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라는 거는 또 분명해요. 보다 선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김두관 의원이 뭐 환영한다는 뜻을 또 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대선 경선 진행되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는 게 과연 이게 잘 또 수월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야권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다시는 민주당도 가능성을 보이고 양쪽 다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한 명이라도 그 야권 쪽으로 안 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 부총리의 어떤 이 말은 저는 국민의 어떤 욕구의 일부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치권이 사실상 제공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불만이. 네. 예컨대 뭐 민주화 세력이다 또는 뭐 이 산업화 세력이다. 이들의 한계가 좀 어느 정도 노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정치적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국민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꾸자는 데는 많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까지 제시를 한다면 김 전 부총리의 어떤 지지율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